안녕하십니까. 12시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세미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36차 지역의료혁신 정책 세미나고요. 저는 좌장 맡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신혜선입니다. 오늘 연자는 서울대 의료학 관리학교실의 이진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주제가 이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의 현황과 개선 과제. 그렇고요. 교수님 양력을 소개를 드리면 2006년부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로 계시고요. 2015년, 16년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조정실장, 그리고 2017년부터 그 22년까지는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그다음에 정책조정비서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현재는 지금 국회 미래연구원 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요즘 이 그 지역 불균형 의사인력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여서요. 아마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현황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의대 이진석입니다. 어, 여기 줌상으로 반가운 분들도 얼굴 보이네요. 그 이경수 교수님도 계시고, 예, 지금 박건희 원장님도, 예, 저기 화면으로 뵈서 반갑습니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의사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 현황과 이제 개선 과제인데요. 이게 이제 워낙에 현안이기도 하고, 또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해서 뭐 개략적인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뭔가 이제 새로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공유하고 또 이미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좀 이제 정책 과제들을 좀 같이 리뷰하고 토론하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 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은 그 연구 과제의 내용 중에 일부, 그러니까 주로 의사 인력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뽑아서 그 연구 과제의 좀 일부 내용을 발표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배경은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일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의사 인력의 지역 분포 현황과 추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2015년부터 24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의사 수의 총량은 15% 늘어났습니다. 요 10년 동안에 15% 늘어난 것을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뭐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10년 사이에 의사 총량이 15% 증가했다는 것은 총량 측면에서는 적지 않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 한 15% 가까이 의사 총량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난 의사들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를 했는지를 보면 오늘 좀 발표 주제인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양상을 좀 한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사이에 15%라고 하는 총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의사 수 자체가 줄어든 지자체가 91곳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의 평균 증가율인 15%를 상회하는 의사 인력 증가가 있었던 기초지자체가 지금 83곳이고요. 지난 10년 사이에 의사 인력 증감이 별로 없었거나 평균 이하로 좀 증가한 곳이 한 70여 곳 되는. 그래서 거칠게 보면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지자체는 지난 10년 사이에 오히려 의사 인력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평균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중간에 낀 한 3분의 1 정도는 의사 수가 정체되거나 늘었더라도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양상을 거치면서 지난 10년 사이에 의사 인력 또 전문의 인력
필수 진료과 인력의 수도권 집중 향상은 지속적으로 좀 강화되어 온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현황이 아니라 좀 지역으로 뜯어서 보면 이런 지역 불균형 분포의 양상을 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상남도를 사례로 해서 좀 세부 분석을 한 이유는 저희 이게 연구에 지금 경상대 계시는 정백근 교수님이 같은 이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계시기도 하고 또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 양상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광역 지자체라서 이 경상남도를 뽑은 거고요. 지금 전문의 숫자와 필수 전문의 숫자로 국한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경상남도에서 늘어난 전문의 숫자와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보면 17%, 18%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지난 10년 사이에 전체 의사수 증가율이 전국 평균으로 15%였는데 경상남도가 17%, 18%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총량 증가 측면에서는 이 경상남도의 의사 인력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의사 인력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지금 중진료권 단위로 구분해 보면 이 총량 증가와는 다른 그 양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 진주, 김해, 거창, 통영 이 5개 중진료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숫자의 격차를 보면 2015년에는 인구 1만 명당 전문의 숫자가 가장 많은 중진료권과 가장 적은 중진료권의 격차가 1.6배였었는데 24년에는 1.8배로 늘어났습니다. 필수 진료과로 좁혀서 보면 최대 격차는 1.6배에서 2배로 전문의 최대 격차보다 진료과 전문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진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단위 인구당 의사 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 숫자로 보면 이 중진료권별 최대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전문의 수, 그러니까 중진료권 최대 격차는 12배였었는데, 2024년에는 15.8배로 늘어났고요. 필수 진료과는 12.6배에서 16.9배로 더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는 총 22개의 시군구, 기초지자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위 인구당이 아니라 그 실제 전문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문의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2015년도에 33.3배에서 24년 45.4배로 큰 폭으로 지금 확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2개 시군구에서 10개 지자체는 전문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의령, 산청, 하동 이런 등등의 이제 지역들인데요. 그런데 더 심각한 점은 이런 농어촌 지역의 의사들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이런 고연령 의사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의료 취약지의 의사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경상남도에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의 숫자가 총 705명이 증가했는데요. 진주, 양산, 김해, 창원시 등 6개 지자체에서 총 76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경상남도 전체에서 늘어난 숫자보다 이 6개 그 위에 있는 지자체에서 늘어난 전문 숫자가 더 많다는 의미는 지난 10년 사이에 늘어난 전문의를 이 6개 지자체가 다 흡수하는 것에 더해서 기존 지자체에 있던 전문의 인력까지도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수 진료과 전문의로 더 좁혀서 보면 2015년도의 시군구별 최대 격차는 45배에서 2024년에는 90배로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보다 필수 진료과 전문의 격차가 이제 더 큰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사이에 경상남도에 늘어난 필수 진료과 전문의가 352명인데 반해서 상위 6개 지자체에서 늘어난 필수 진료과 전문의가 384명으로
순증 전문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필수 진료과 전문의까지도 이 상위에 속한 기초지자체가 다 흡수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더해서 이 권역 내 중심지로 의사 인력이 집중되는 이런 이제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 비교를 통해서 도농 간의 의사 인력 격차를 OECD 자료를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도농 간의 의사 인력 격차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2011년과 2021년 통계를 비교한 이 테이블을 그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요. 쭉 보시면 2011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격차도 동시에 확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도농 간의 의사 인력 격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에서 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을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 인구당 의사 수는 OECD 하위권에 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 취약지는 의사 인력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농간 격차가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격차가 적다고 해서 이게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 문제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더 덜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소진료권, 읍면동 단위의 병의원 의사인력 분포 현황을 본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3,500여 개의 읍면동, 그 행정 읍면동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런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그러니까 병의원 공백 읍면동은 23.4%. 그러니까 3,500여 개의 읍면동 중에서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이 전체 읍면동 네 곳 중에 한 곳이라는 이제 의미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해서 의사 공백 읍면동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읍면동의 3.7%로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한 도 단위만 보면 병의원 공백 읍면동은 32.9%. 그러니까 읍면동 세 곳 중에 한 곳이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읍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을 하면 의사 공백 읍면동은 4.4%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 농어촌 등과 같은 의료 취약지의 1차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공중보건의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했죠. 올해 지금 450명이 전역을 했는데 98명만이 이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2,100여 명이었었는데 올해는 공중보건의사,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590여 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고요.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2032년 이후에는 뭐 1,000명대로 일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합니다만 과거와 같은 2,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즉 기존의 의료 취약지 1차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것을 공중보건의에 의존했던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중보건의 급감과 함께 또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 공중보건 의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지적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 그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의 1,200여 개의 보건지소 중에서 약 60%가 넘는 그 보건지소가 하루에 평균 5명 이하의 진료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과거에는 무이촌에 이제 보건지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농어촌 지역에 의료기관도 늘어나고 교통 접근성도 증가하면서 보건지소가 아니더라도 민간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그렇다 보니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어는 있습니다만 하루에 진료하는 환자 숫자가 뭐 한 명, 두 명, 다섯 명 이내인 보건지소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의사 인력 지역 분포 관련한 요인과 과제를 살펴보면 이 내용들은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의사 인력의 총량 증가만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인력의 양성과 활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그런 이제 정책 개입이 필요한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의사 인력의 근무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기존 연구와 정책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밝혀져 있습니다. 개인적 배경, 교육 수련 경로, 또 직업적 요인, 가족 생활 요인, 지역 구조 요인 등이 의사 인력의 근무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그 전국 의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이루어졌던 전국 의사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의사 인력이 자신의 근무 지역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했더니만 출신 지역, 그리고 의과대학 소재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수련병원 소재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이 전문의 취득 이후의 근무 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분석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17년도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호주의 퀸즐랜드 의과대학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대학생들의 출신 지역, 그리고 의과대학 재학 중에 농촌 임상교육 캠퍼스에서 교육받은 여부, 그리고 교육 기간에 따라서 의사면허 취득 이후에 농촌 진료를 선택한 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적 관찰한 분석 보고서거든요. 이 연구 보고서를 보면 출신 지역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의과대학 교육과정 중에 농촌 임상교육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은 여부, 그리고 그 교육기간이 의사면허 취득 이후에 의료 취약지 근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 그 RCS, 농촌 임상교육 캠퍼스는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서 호주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각 의과대학이 농촌 임상교육 캠퍼스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의과대학 그 임상교육에만 국한되었다가 현재는 전공의 수련까지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의료 취약지 의사 인력 확보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냈는데요. 여기 지금 굵은 네모로 표시한 것들이 세계보건기구가 그 스트롱 레코멘데이션으로 이제 표시한 그런 이제 정책 과제들입니다.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농어촌 출신의 학생 선발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이제 단일 요인이고 여기에 더해서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고 해당 지역 근무와 연계된 지원을 받으면 또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간의 의과대학 신입생들의 수도권, 특히 이제 강남 3구 비중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출신 배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분포에는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환경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듀케이션, 레귤레이션, 인센티브, 그리고 퍼스널 서포티브, 그러니까 서포트 이런 이제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 조합으로 적용될 때 의료 취약지
그의 의사 근무 선택의 효과를 더 배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간에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간에 정부도 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정부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이고요. 이건 뭐 저기 2017년에 시행됐다가 96년에까지 시행되다가 이제 중단이 됐고 2019년부터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의대생들의 참여는 굉장히 좀 미흡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에 반해서 2021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 장학 간호사 제도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3대 2를 넘을 정도로 그 호응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 1980년부터 시행된 공중보건 의사 제도가 있고요. 또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사업, 그리고 의대 신입생 선발의 지역 인재 전형을 의무화하는 그런 이제 정책도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임상 교수 제도도 좀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계약형 필수 의사 제도, 그리고 비수도권 전공의의 정원 비율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정책이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분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부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펼쳤습니다만, 현 수준에서 평가를 하면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분포의 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라고 하는 방향성을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의 원인은 상당히 좀 복합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중심의 방임적인 의료 공급 체계, 또 비수도권 의료 수요 감소, 뭐 학생 출신 배경과 구성의 변화, 정주 환경 등등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라고 하는 것이 뭐 유별난 그런 사회 병리 현상은 아닙니다. 워낙에 모든 분야의 돈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고 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사회 일반의 경향과 변화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는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보건의료 분야의 지역 불균형 분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 뭐 인력, 또 이용의 지역 불균형 분포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제 일반 사회적인 분야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더 시급하고 더 좀 심각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굉장히 구조적인 원인으로부터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를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한,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이제 그 해결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의사 인력의 지역 균형 분포의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 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이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로 구분해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 목표로는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로 인한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는 거점 병원 필수 진료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 가지는 의료 불안의 핵심적인 문제인
중증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중증 응급 진료 체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세 번째로는 이미 이제 공중보건의사 급감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의료 취약지의 1차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단기적인 정책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의사인력 양성과 활용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는 지역 의사인력의 유입 요인과 정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양성과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밑에 있는 테이블은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 전략과 그 영향에 대해서 정리한 테이블인데요. 요 미래의사 대상으로 한 정책이 위에 있는 테이블의 좀 중장기 목표와 관련된 것이라면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단기 정책 목표와 좀 이제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있는 꼭지가 의사 수요를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 전달 체계 개혁, 구조 개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단기 과제를 보면 기존의 정부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사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계기로 해서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사업 그리고 공공임상교수 제도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교수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증원된 교수 정원이 비필수 분야로 배정되기보다는 필수 진료 분야로 배정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관리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가 그 상당한 좀 호응을 받으면서 이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도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2년부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 동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이게 의사 인력 지역 불균형에 국한되지 않은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유용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의 약 70% 가까운 사업들이 문화, 관광 이런 분야로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노인 의료 분야로는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를 포함한 의료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수 정주 환경 개선 분야에 일정 비율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인건비나 경상비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상 시설이나 장비만 갖춘다고 해서 서비스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인건비와 경상비에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의사 인력의 활용성을 제고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데요. 지금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은퇴 전문의를 단기 활용하는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고경력 의료인을 활용한 지역 의료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은퇴 전문의, 은퇴 대학 교수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니어 의사 지원 사업을 좀 발전시켜 나갈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 급감에 대응해서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공중보건의사의 활용을 개선하는 방안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노력들도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특히 중증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의 공유 협력이
상당히 지금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료기관에 의료 행위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일부 진료과에 대해서는 겸직과 뭐 순환당직이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기 좀 더 나가서 필수 진료가 겸직 근무 허용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인력을 공유하는 기관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통해서 개별 의료기관의 역량으로 해당 지역의 중증 응급 상황에 대해서 공백 없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역의 의료 역량을 연계하고 협력하게 함으로써 그 지역의 중증 응급 상황에 대해서 공백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료 취약지 1차 의료 공백 완화 부분 관련해서는 방문 순회 진료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지역보건을 위한 기능 개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업무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중보건 장학 간호사의 양성을 확대해서 이 인력들이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기관에서 이런 1차 보건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공공형 1차 의료기관 공공종합의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그 이전 그 의료혁신 세미나에서도 발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료 취약지 1차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그런 이제 의료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특히 의료 취약지부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한 그런 정책 대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외에도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료 취약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의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취득 5년 이내의 젊은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요건도 완화해서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완화하는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과제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꼽을 수 있는데 이건 이미 이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의 그런 이제 상황들을 보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에서 의사 인력이 배출되면 그 의사 인력을 지역에서 활용하는 것에만 지방 정부의 관심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이 인력들이 배출되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기까지는 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지방 정부는 손 놓고 있다가 의사 인력이 배출되면 우리 지역에서 활용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애초에 정책 취지인 지역의 의사 인력 활용과 양성과 활용의 생태계 구축은 요원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 교육, 지역 임상 교육, 수련 배치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쳐서 지금부터 지방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제 지역의사제는 앞으로 5년까지 계획만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2032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 일본의 지역 쿼터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의과대학에 임시 정원을 순중 형태로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지역 쿼터제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의사의 총량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서 순중 정원은 감축을 하고 지방정부와 의과대학이 협약을 맺어서 각 의과대학의 그런 지역 쿼터제 정원을 정하고 이 정원은 각 의대의 원래 정원에서 할당하는 형태로 지역 쿼터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31년까지의 지역의사제는 현재 복지부가 발표한 방식으로 가더라도 그 이후에 지역의사제는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사 인력 양성과 활용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2032년 이후의 지역의사제 활용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의 정원 관련한 권한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건의료 전달 체계 개선 부분인데요. 비의사 의료 인력의 업무 권한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1차 의료와 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병원 전문 진료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출발점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형 1차 의료기관 공공종합 의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격 의료를 활성화하는 등의 보건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의사 인력이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차지하는 것이 취약한 진료 여건,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기회가 박탈되는 이런 것들이 지역 근무를 회피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거점 병원,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 연구, 학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를 위한 권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들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료 취약지 진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 강화도 뺄 수 없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는 요 그림은 보사연의 배재용 박사의 연구 과제 그 이제 결과를 따온 건데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라고 물은 설문 결과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건강 문제는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그 비율을 따져보면 다들 건강 문제 책임 주체는 중앙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가 건강 문제 해결의 주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가족이나 친구, 학교나 직장 등 소속기관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응답과 그 비율이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지방정부가 건강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라고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간의 지방정부의 역할 부족을 또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긍정적인 변화의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계기가 지역 필수료 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년부터 특별회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것. 그리고 공보위 급감을 계기로 해서 지자체의 의사인력 확충과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모범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라든지 또 다수의 지방의료원이 하고 있는 찾아가는 원스톱 진료라든지 그리고 소아응급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강원 충북지자체의 협력 사례라든지 또는 세미나를 참석한 평창군 보건의료원의 시도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모범 사례들이 창출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의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지방 정부의 과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데요.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방 정부가 아, 이 건강 문제 해결 그리고 의사 인력 확보의 문제도 지방 정부의 책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나 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와 역량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이것이 인식 전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체계 구축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인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불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 근무를 하는 그리고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에 맡겨서는 이 과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최근 이제 일부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필수 공공의료 재단을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로 설치하고 산하의 인력 지원 센터를 설치해서 이런 이제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 모니터링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역 단위의 필수 공공의료 강화 계획, 지금 필수의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그리고 다른 뭐 기존의 공공의료 계획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계획들이 뭐 행정 제출용이나 예산 확보용이나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맡겨서 연구 보고서를 이제 받는 이런 이제 연구 용역 방식을 탈피해서 실제 권역 단위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그 안에는 의료 인력의 수요와 확보와 활용 계획들 그리고 어, 지역 거점 병원과 지역 보건기관의 의사 인력을 공급하고 또 이 기관의 의사 인력의 진료, 연구,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번역 거점 국립대병원의 강화 지원 계획을 포함하는 이런 이제 계획들이 권역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시설 장비 확충 위주에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지역 필수료 특별회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여기에 자체 예산을 더해서 좀 투입하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든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들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의사 인력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추진 중인 과제들하고 계획 중인 그런 사업들을 중단기로 나눠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되고요. 채팅창에 간단히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그냥 간단히 하나 질문 드리면, 저도 이제 그 학회 수련위원으로 그 수련기간 평가위원회 수평이, 거기 가면 이제 재작년부터 레지던트들 그 수련을 이제 지방 분류를 많이 늘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련이 힘든데 그 배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에 남는 것에 어느 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단기적으로 그 수련을 잘 할 수 있는 전문의들이 지역에 부족한 상황에서 이 레지던트들 수련을 어떻게 그쪽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한꺼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낫지 음,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예, 질문, 어, 네, 평창군 보건의료원 박건희입니다. 네, 그 지방시대위원회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 그랬는데 저, 저 한번 저 얘기 좀 이런저런 얘기 다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인력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진석 교수님 발표에도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소위 필수 의사를 두 종류로 분류하고 싶은데
하나가 지금 필수 의사로 분류되는 세부 전문의들 역할, 뭐 심내라든지 암이라든지 뭐 중증 응급이라든지 이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저는 1차 의료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뭐 가정의학 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긴 하지만 그 종합 전문의 같은 좀 우리나라에서 아직 잘 보이지 않는 포괄적이고 연속적이고 조정이 가능한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사에서 벌어지는 한 90% 정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합 전문이 양성하는 것들이 좀 더 강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평창 같은 경우에 사실 소아과 전문의나 정신과 전문의나 외과 전문의가 한 명이 있더라도 그분이 풀타임을 일할 만한 환자 숫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각 세부 전문의를 뽑다 보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1차 의료 전문의가 뭐 산부인과 환자도 조금 보고 소아과 환자도 볼 수 있는 그런 종합 1차 의료 전문의가 있다면 훨씬 더 저는 인력 운영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전문의 혹은 종합 전문의에 대한 그 패스웨이, 교육과 커리어 패스웨이 이런 것들이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좀 단기간은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말씀 몇 번 하셨는데, 저는 1, 2년 안에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차 의료 전문의의 숫자로 놓고 보면 사실 평창에서 필요한 사람은 5명 정도거든요. 의사 5명입니다. 그리고 평창만큼 안전한 데가 전국에 한 30개일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한 70여 개가 군 단위 지자체인데, 뭐 병원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한 30개 정도의 5명, 한 150명 정도의 의사가 있을 텐데, 저는 은퇴하는 의사 선생님, 이번 베이비 부머들 은퇴를 하시기 때문에,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 잘 탈탈 털어가지고 그분들 재교육 좀 잘하면, 근데 그분들 그대로 오시면 안 되고, 좀 마음에 있으신 분들 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교육해서 잘 매칭해주고, 배치한 다음에 잘 일하시는지 슈퍼비전 잘 챙겨주는, 그 하면 1, 2년 안에 아주 급한 분들은 종합 전문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합 전문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게 이제 중증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중증 응급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사 인력으로 해결하기보다는 119와 응급실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창에 좋은 응급실 만드는 건, 평창의 면적이 서울의 2.4배인데요. 24시간 운영하는 좋은 응급실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볼륨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의사든 간호사든 그 스킬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119를 타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원주나 강릉이나 영월을 갈 수 있거든요. 물론 빨리 움직여야 되지만,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사실 30분 안팎 정도는 119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119에 대한 의료지도, 의사들의 지도가 활발히 되거나, 그리고 119의 구급대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우리는 1급 구조사, 2급 구조사인데 미국은 뭐 4단계 구조대 형태가 있어서, 그러니까 119 같은 경우는 구조를 계속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역량들을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저 긴급한 구조와 관련된 119의 역량을 강화하고 119들이 의료 시스템이랑 잘 연계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응급의료가 응급실에 도착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9 구급대를 만나는 순간 응급의료가 시작된다라는 게 된다면 굳이 평창에서 24시간 응급실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좀 말씀이 길었는데, 종합 전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단기간 해결 가능하게 그 조금 시니어 의사분들에 대한 1차 의료를 좀 하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중증 응급 의료는 119가 좀 강화되는 문제고, 근데 119는 저는 광역지자체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소방본부가 어쨌든 도지사 산하에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뒤에도 마지막 장에 이진석 교수께서 책무성 말씀하셨는데, 저 이제 지자체장의 책무성도 무척 그러니까 결국 취약지의 의료 인력의 을 구멍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책무감을 가질 것이냐. 이거 기초지자체장이나 광역지자체장도 가지면 좋을 텐데, 전 테크니컬하게는 권역 책임의료 기관 혹은 상급종합병원에게 좀 명시적으로 이런 책무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상급종합병원 2년 전에 시작한 상종 구조전환 사업에 다양한 평가의 기준이 있고, 평가에 따라서 수가의 그 인센티브가 달라지는데, 상급종합병원 인근에 있는 의료취약지의 1차 의료나 아니면은 그 필수 의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인력적으로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상급종합병원에게 좀 더 책무성을 법적으로 좀 부여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지역 그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이나 지금 교수님들 이제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한꺼번에 답변하신다고 하니 코멘트 있으시면은 좀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진석 교수님 일단 네, 저기 박건희 원장님 주신 코멘트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겠어요? 예. 그, 우선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주받은 요 연구의 내용은, 의료의 지역 균형 분포를 위한 뭐 일반 정책들을 다 다루는 것이 이 정책 과제의 그 범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제 연구이고, 지방시대위원회의 관심사는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자치 분권의 관점에서, 이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나 혹은 완화를 위해서 지방정부가 뭘 해야 되냐. 사실 이게 이제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연구 과제를 발주한 그 이유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료의 지역 불균형 관련해서는 다뤄야 될 주제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거를 다루는 게, 이 연구의 범위는 아니었다. 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이제 신혜성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그 수련 평가 부분, 실제로 전공의 정원을 지역으로 더 늘려서 배정했지만 그 지역은 지도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전문의 숫자 자체가 확 줄어든 그런 상황에서 뭐 진료를 하기도 버거운데 이게 지금 전공의 수련이라든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힘든 사실 뭐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게 과연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또 지역에 남게 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 거 맞냐? 사실 이런 지적들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이 정책 논의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제 문제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거든요. 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보면 그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전체 의대 생 입학 정원의 지금 66%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전체 저기 전공의 TO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 45%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의대생들을 많이 키워서 의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상당수가 이게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와서 수련받고 그냥 수도권 지역에서 그냥 근무를 선택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정책을 논의하던 당시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이제 의사 인력의 지역 불균형 분포 또 수련병원이 또 종국의 전문의 근무 지역 선택에 미치는 좀 이렇게 영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이제 지역 수련병원들이 지도 전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의 인력을 얼마나 안정되고 충분하게 확보하게 할 거냐. 사실 뭐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서 이게 정원 규정에서 이걸 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충분한 좀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약형 필수 의사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종합병원 이상의 지역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전문의 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 사실 뭐,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다소 좀 초기에 여러 혼선이나 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그것대로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병행해서 이미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지역 병원들이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좀 속도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이런 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박건희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 공공종합의원,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원저자가 이제 중에 한 분이 이제 박건희 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이제 공공종합의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이게 가능할까? 이게 필요할까? 그런 의문이 들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 이제 좀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결국 좀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1차 의료, 지금 박건희 선생님이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차 의료 종합 전문의, 사실 이런 것과도 문제 인식이 그 이어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의사 인력을 당장에 뭐 늘려가지고 생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니어 의사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시니어 의사 제도로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기 힘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살고 계시고, 어쨌든 이제 고령이시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막 응급실 당직이라든지 야간 당직, 뭐 수술,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전남의 영암군이나 이런 데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을 해서 아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을 하고,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요일마다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이게 순회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료하시라, 뭐 야간 당직 쓰시라, 응급실 당직 쓰시라, 이래가지고는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여건과 좀 저기 상황에 맞게 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시니어 의사의 활용성을 좀 높이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역에서 의료 불안을 느끼는 핵심적인 문제가 저는 중증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은 이제 그 의사 인력 문제에 집중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간의 응급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응급 환자도 많이 보면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응급의료 기관들이 같은 시간에 많은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경증 응급 환자 진료에 치중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그 역량을 구축하는 데는 응급의료 기관들이 상당히 인색하게 되는, 그래서 중증 응급 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경제적 보상 구조가 밑바탕에 깔려 있고, 또 두 번째는 어, 두 번째 문제는 그 지금 중증 응급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 병상의 상당 부분을 긴급한 처치는 필요하지만 응급 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그 응급실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아 환자들이 야간에나 공휴일에 찾아갈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 응급실로 몰려들고,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았거나 수술 치료 받은 사람들, 항암 치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기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 응급실로 오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그 응급실 병상의 절반 이상이 이런 환자들로 차여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응급실이 과밀화되고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응급의료 자원들이 소진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배후 진료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이 중증 응급 환자를 받을 수가 없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조차도 모든 질환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짐없이 이 중증 응급 환자를 받고 필요하면 응급 수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학병원들이 없거든요. 이런 배후 진료 역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은 이 문제가 중증 응급 진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이고, 저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이제 광역 상황실을 운영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박건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좀 이송 체계를 좀 효율화하고 정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아울러서, 그런 이제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을, 바꾸는 그런 이제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의료 자원들을 잘 연계하고 활용하면 그게 뭐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창에 그 분당서울대병원 이희영 교수님께서 지방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필요한 조례 거버넌스 제정 등을 정리한 내용 공유해 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수 교수님께서 그 지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역할, 내지는 이런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좀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예, 그 이영 선생님 보내주신 요거는 예, 저기 좋은 자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이경수 쌤 채팅창에 쓰신 건 제가 좀 읽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읽어보시고 천천히 답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경수 쌤 너무 좀 방대한 주제로 많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그 과제 지금 하고 계시는 지방시대위원회 과제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조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건 좀 이거 좀 짧게 설명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 연구에서 지방정부의 행정분권, 재정분권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상대 이제 정백근 교수님이 요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셨는데, 제가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결국 이제 그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료의 지역 불균형 분포라고 하는 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수동적으로 그냥 뭔가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이런 역할들이었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주체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점차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고, 이를 위해서는 그런 행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 재정적인 그런 이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저기 좀 다뤄야 되는, 같이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를 주제로 해서 좀 별도로 한번 세미나 일정을 좀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정백국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지방시대위원회 연구 과제에서도 좀 책임을 맡으셔서 내용들을 좀 방대하게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저기 세 번째 관련해서는 이것도 이제 제가 발제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지방정부가, 자, 이게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통해가지고 인력 양성되면 우리가 10년 후에 써먹어야지. 현재 문제인식 수준은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인력이 배출되더라도, 이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량으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세계보건기구나 OECD 보고서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의대 교육을 받는 동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배출된 인력들이 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지역 의사로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소명의식, 이런 것을 갖춰야지 이게 지역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소위 말하는 역량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러려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로 선발된 학생들을 학생 시절부터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일반 의과대학이 아니라 내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향후에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전문성 개발 측면에서도 결코 다른 일반 의과대학생 출신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경력 개발의 패스웨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전 학생 시절에 어, 해외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참관도 하게 하고 거기서 연수도 하고 학생 시절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가서도 실습을 하게 하고 아니,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른 일반 의과대 학생들이 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출신 학생들을 부러워하는 그리고 의과대학이 이런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프로그램을 일반 의과대학 학생으로까지 확산시켜서 이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의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가 하나하나 다 짜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지방정부가 우리가 나서서 사람을 키워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활용한다. 라는 관점을 가지는 것.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저기 지방정부의 일반 행정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떤 뭐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재단이나 센터 이런 등등이 필수적이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그런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그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수 교수님, 그 중요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내용 발표해 주신 또 이진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게 그 의사인력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거 관련된 행사를 6월 18일 날 그 의대에서 그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아마 지금 띄울 텐데, 네, 네. 그 한 세션은 지역의료 혁신 거버넌스인데 이제 두 번째 세션이 그 지금 준비하고 있는 지역 의사제
그 TF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건 저희 의대 행사여서 서울대 의대에서 지금 지역사회 의료 교육을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좀 개편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 소개하는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시 띄워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진석 교수님 다음 학기 세미나 연자 정백근 교수님까지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오늘 저희 지역의료 혁신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